영나야! 영란은 화면이 꺼질 것처럼 핸드폰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고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죠.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넘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평함 자체가 위압이었어요. 엄마가 오늘 너한테 갈 거다. 높은 확률로 돈 이야기 꺼낼 거고. 딱 2억 그게 지금 고성이한테 필요하다. 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상태를 추측이 아니라 확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수를 계산 끝내고 던지는 음성이었죠. 아빠 저도 드리고 싶어도 지금 당장 2억은. 박진석은 잠깐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다. 영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목이 조여왔고 목소리가 작아졌죠. 어떻게요? 김비서가 봉투를 너한테 두고 갈 거야. 그걸 그대로 엄마한테 건네. 말 섞지 말고. 알겠지? 영란은 대답을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거절은 선택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요? 그게 박진석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더 깊게 파고드는 방식. 그런데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 그리고 문틈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온 돈봉투 하나. 김비서가 정말로 놓고 간 거였죠. 마치 정답지처럼. 영란은 봉투를 들고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이 판에 더 깊이 들어가 버릴 것 같아서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박영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더니 고성이가 들이닥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감정이었죠. 영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2억 내놔. 영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2억이 어디 있어요?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며 작업실을 훑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돈이 있을 만한 곳을 보는 눈이었죠. 너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무너지면 너는 멀쩡할 것 같아? 넌 내 핏줄이야.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영란은 손을 들어 엄마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엄마 제발. 웹툰 계약금 있잖아. 그거. 아니면 보증금 빼. 방법은 많잖아. 고성이는 영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누르고 들어오는데도 영나는 아프다는 소리조차 못 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크게 아픈 건 엄마의 눈이 딸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영나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눈빛이 더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있는 애가 왜 없는 척을 해? 영란은 천천히 책상 위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선을 긋는 사람처럼요. 이걸로 끝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해요. 잔말 말고 줘. 고성이는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표정이 환희로 변했죠. 수표? 5천만 원짜리 4장 2억? 고성이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끌어안는 모양이 이상했어요. 사람을 안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끌어안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피는 못 속여. 너도 결국 내 딸이네. 돈 줄 줄 알아야 살아남는 거야. 그래야 화려한 날들 다시 오는 거라고. 영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 선명히 보였거든요.
엄마는 딸이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돈이 손에 들어와서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사악하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기다려. 이 돈으로 박진석 재산 절반 아니 그 이상도 뜯어낼 거야. 내가 쫓겨난 값은 치르게 해.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영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쿵쿵 울렸죠. 영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여보세요. 받는 속도도 빠르고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가져갔니? 네. 가져갔어요. 아빠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래 알겠다. 고생했다. 그 짧은 말에 영나는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돈 진짜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그리고 아주 낮게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나야. 내가 준 그 돈 내 엄마가 숨겨둔 비자금이다. 내 눈피에 빼돌린 돈. 회사 돈이기도 하고. 영나의 숨이 끊겼습니다. 그럼 그걸 왜 엄마한테?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수표는 도난 수표로 신고해뒀다. 도난 신고요? 고성이가 그걸 쓰는 순간 은행에서 바로 걸린다. 전산에 빨간불 뜨고 경찰이 움직여. 현행범. 영나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엄마 손에 건넨 게 돈이 아니라 덫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아빠, 그게 어떻게 배려해요? 박진석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배려는 여기까지다. 돈을 안 쓰면 아무 일 없다. 하지만 과연 네 엄마가 그걸 안 쓰고 버틸 수 있을까? 영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돈을 가지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써요. 반드시. 박진석은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선택은 고성이가 하는 거다. 난 그냥 여태까지 나를 속이고 기만했던 네 엄마를 다시 되돌리는 순서를 밟을 뿐이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나는 꺼진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쓰지 마, 제발 멈춰. 하지만 영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못 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아버지. 지혁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어깨가 덜컥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너 방금 성재랑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지혁은 끝내 뱉어버렸습니다. 저 심장 이식 못 받으면 죽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상철은 지혁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화가 아니라 절망이었죠. 너 이놈아, 그걸 지금까지 숨겼어? 혼자 정리하고 혼자 끝내려고 했어? 죄송해요, 아버지. 상철은 주먹으로 지혁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아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빚을 졌다고 해. 사고 쳤다고 해. 왜 하필 죽는 병이야. 지혁은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죠.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아버지.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보낸다. 나는 너 절대 이렇게는 못 보낸다. 상철은 감정을 억누르며 사무실을 뛰쳐나오듯 나왔습니다. 그때 상철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 지은호. 여보세요? 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상철은 목이 막혔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가.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상철은 복도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고 멀리서 은호의 다급한 목소리만 울렸죠. 그 순간 상철을 뒤따라 나오던 지혁은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다급하게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아버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식을 이용해 살아왔던 엄마가 덫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부산으로 향했고 부산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택시에서 내렸고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아.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상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하지만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한우진이 있다는 말, 그 말 하나면 충분했죠.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어. 문이 열렸습니다. 신 팀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성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남자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선 그림자 같은 존재들. 우진이는? 우리 우진이 어디 있어? 신 팀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전에 약속부터 지켜야죠. 고성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봉투를 더 세게 끌어안았죠. 여기 있어. 확인해. 잃어. 확인되면 바로 보여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신 팀장은 수표를 꺼내 들고 옆 사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조회해봐. 그 짧은 시간 동안 고성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깨끗한 돈이야. 내 딸이 준 돈이야. 하지만 곧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받던 남자의 표정이 굳었고 신 팀장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신 팀장은 수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죠. 사모님, 이거 도난 수표인데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건 깨끗한 돈이야. 은행 전산에 도난으로 찍혀 있어요. 이거 쓰는 순간 바로 경찰 옵니다. 고성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영나가 우리 영나가 나한테 그런 걸 줄 리가 없어. 신 팀장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딸이 준 거면 더 문제네요. 이건 사기예요, 사모님.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변호사. 여보세요. 변호사님, 나 좀 살려줘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고성혜 씨,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당신이 준 수표, 박진석 회장 개인 금고에서 분실 신고된 수표와 번호가 일치합니다. 고성희의 귀에서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모은 돈이라고. 더 이상 맡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인은 즉시 사임합니다.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박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덫이었죠. 주변의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신 팀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우리까지 엮이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 규칙적이고 느리고 조금도 급하지 않은 걸음.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죠.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박진석,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석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짓? 난 내 돈 찾으러 온 것뿐이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26년 동안 훔친 거지. 박진석의 말은 짧았습니다. 훔쳐서 쌓은 인생으로 아들 살리겠다고? 그래서 또 남의 인생을 밟겠다고?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 살리려고. 박진석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1초였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한 거다. 박진석은 신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약속한 돈, 내가 대신 치르지. 5배로. 신 팀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현금 5억이면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여자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진석, 안 돼.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박진석은 등을 돌렸습니다. 26년. 그 시간 동안 난 이미 충분히 잔인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 남은 건 고성희의 비명뿐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죠. 고성희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겼지만 이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밤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 말은 고성희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 시각 병원. 상철은 의사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능성, 위험, 확률, 그리고 그 모든 말 끝에 남은 단 하나. 지금으로선 기증자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심은 끝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했죠. 여보세요. 다정아. 수화기 너머 김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버틸 준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은호가 병원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비밀이, 모든 선택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본인은 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금으로선 기증자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골랐습니다. 자존심, 체면, 가장이라는 무게. 그 모든 건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단 하나. 아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은호는 상철을 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지역 선배한테 무슨 일 있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제발요, 말해주세요. 상철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역이 심장이 안 좋다. 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심장 이식이 필요하대.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많지 않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녀석이 너까지 힘들까봐 끝까지 숨기려고 한 것 같아.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휠체어에 앉은 채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죠. 은호야. 그 한마디에 은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져요? 지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났어. 뭐가요? 너를 잃을까봐.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무거운 고백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영란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란은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설마 아직 안 쓴 거야? 아니야, 엄마는 반드시 쓸 거야. 영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 말대로라면 이제 모든 건 엄마의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부산 땡땡 상가에서 도난 수표 사용 정황 경찰 출동. 영란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화면이 깨질 듯 진동했습니다. 엄마. 같은 시각 부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상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신 팀장은 담배를 문 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쓰더라.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몰라. 그건 내 돈이야.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쌓은 신뢰는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이었죠. 고성이는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다시 화려한 날들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병원. 상철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지혁과 은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상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증자 내가 한다. 지혁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아버지 심장으로 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씁씁함과 지역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 미안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아버지가 지금 하신 말은 그냥 홧김에 한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은호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상철은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이 녀석 혼자 버티게 두지 마라. 병실 안은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결단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놓았고 누군가는 탐욕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밀어 넣었으며 누군가는 진실 앞에서 사랑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선택의 결과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날들, 그 화려함이 가장 잔인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수술실 앞에서 상철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심장 이식은 뇌사자 기증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선 대기 명단에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그날 밤 병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대신 띄워주는 심장 소리. 규칙적인 신호음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상철이 다가오자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상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뭘 말이냐? 심장 이식. 뇌사자만 가능하다는 거요. 그래서 이식 순서가 오기 전에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걸.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건 아비의 오만이었죠. 아버지, 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살고 싶다고 외쳤다면 덜 아팠을 텐데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지혁아. 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죠. 엄마. 저요.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면. 다정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상철도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세상이 정한 순서다.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너무 잔인해요. 같은 시각, 병원 복도. 은호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때리고 있었죠. 기증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영락. 여보세요. 은호 언니. 뉴스 봤어요? 응, 그래 뉴스 봤어. 우리 엄마 체포됐어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분들 3층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송은 단 하나의 의미만 가졌거든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뇌사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내기가 너무 잔인하죠. 마침내 고성이는 덫에 걸린 채 수갑을 찾고 박진석은 승리했는데도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 울린 그 방송.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3층 회의실로.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 누군가가 이지혁의 생명을 살릴 마지막 문이 될까요? 아니면 더 잔혹한 대가가 따라오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사 기증자는 지역과 전혀 무관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드라마가 일부러 숨겨온 가까운 사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 전개를 남겨주세요. 특히 뇌사 기증자가 누구일지 여러분의 추측이 제일 궁금합니다. 다음 화는 누군가의 생명이 이어지는 대신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